네,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장 보기 좋은 어떤 뭐랄까 컨닝 페이퍼 이런 필수 소비재가 채권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채권 하락에도 아주 크게 베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뭔가 참고할 수 있는 뭐 대가들도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좀 참고하면은 참 좋은 그런 대가들은 누가 있고 그 대가들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장 보기 좋은 어떤 뭐랄까 컨닝 페이퍼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왜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금융자산의 규모가 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관들은 분기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13F, 13F라고 해서 공시 문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딱 그 특정 시기가 되면 딱 오픈이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아, 대가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실 때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은 대가들의 스타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참고를 안 하는 게 켄 피셔는 사실은 완전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인덱스랑 비슷한 느낌의 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켄 피셔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참고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목을 적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장기 보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참고하기가 좋다. 왜냐면은 뭐 이 공시 자료가 바로 공개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공개가 되는데 분기별로도 45일 이후에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계좌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45일 뒤기 때문에 시간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이 13F는 좀 의미가 좀 덜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한 번 사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뭐 제가 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제가 있을 수 있을지가 여유 있게 일단 차분차분 하세요. 일단은 뭐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레이 달리오부터 레이 달리오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는 사실 과거까지는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했잖아요. 네, 분산 투자를 많이 한 데다가 개별 종목을 많이 담진 않았었어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근에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레이 달리오의 ETF들은 제외하고 개별 종목 중에 뭘 많이 담았는지 제가 살짝 언급을 좀 해볼까 하는데, 월마트가 있고요. 월마트 뭐 다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있는데, 프록터 앤 갬블은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뭐 LG 생활건강, 그러니까 생활용품과 관련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뭐 세제들, 주방 세제들 아니면 치약 칫솔, 뭐 바디워시, 샴푸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제품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존슨앤존슨도 사실 좀 프록터앤갬블이랑 비슷하고, 존슨앤존슨, 펩시, 맥도날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딱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필수 소비재. 그렇죠. 그리고 그지 내수주. 네, 내수이고 뭐 물론 맥도날드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약간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 그 컨택트 경제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요새. 네. 그리고 물론 알리바바 같은 예외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알리바바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조금 더 내수주, 뭐 컨택트 경제, 오프라인에 조금 더 기반한 비즈니스들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건 어떤 좀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레이 달리오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게, 원래는 본인이 채권,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이걸 뭐 명목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다가 레이 달리오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채권의 대체제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채권의 대체제를 찾는데 그럼 어떤 게 채권의 대체제가 될까? 자기들이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런 필수 소비재가 채권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은 결국은 채권이 힘을 쓰는 순간들은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경기가 무너졌을 때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채권의 특징인데 필수 소비재들도 다른 그런 주식들과는 다르게 경기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크게 주가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채권의 대안으로 보는 관점에서 방금 언급한 종목을 좀 담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담는 양이 물론 여기는 이제 기관이긴 하니까 엄청난 뭐 세계적인 기관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때요 비중이? 비중이요. 뭐 주식 뭐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마트가 한 4.3% 자기 자산에 보유 자산에 주식 중에서 레이달리오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중에서? 미국 주식 중에서 네. 이게 그 13F를 보실 때는 공개가 되는 거는 미국 주식만 공개가 되니까 나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서 얼마나 담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마트가 4.3%, 프록터앤갬블이 3.8%, 알리바바가 2.8%, 코카콜라가 2.6%, 존슨앤존슨이 2.4%,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치면은 그래도 한 20%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원래 이제 근데도 사실 1, 2위 이런 것들은 다 그 ETF예요. 그래서 SPY라든가 VWO 같은 나스닥 지수 추정하는 거. 네, 그 뭐 미국의 주가 지수 혹은 뭐 신흥국 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게 이제 레이달리오가 많은데 보통은 그래서 개별 종목을 안 갖고 왔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변화잖아요. 그렇죠. 변화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레이달리오가 개별 종목을 별로 들고 있지 않았다가 개별 종목을 많이 들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특징인 거고 사실은 이런 변화는 4분기 때 시작된 거고요. 작년 4분기? 네, 작년 4분기 때 시작됐고 요번 1분기 때도 봤는데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달리오가 왜 ETF로 분산 투자를 하다가 왜 개별 종목을 담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채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레이달리오 입장에서는 하락장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필수 생활용품. 네. 자, 우리가 이 코카콜라 얘기가 나오니까 빼놓을 수가 없죠. 워렌 버핏. 네. 버핏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는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이제 슬슬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미 올드한 생각과. 근데 그런 게 한편으로 동조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감이 좀 떨어지지 않으셨을까? 뭐 연세가 워낙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우리 그 IT 버블 때도 그렇고 항상 위기 때는 버핏의 어떤 투자 행태를 비웃거나 아니면 감 떨어졌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워렌 버핏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번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제가 약간 버핏을 위한 방금 말씀을 해주셔서 버핏을 위한 변명을 조금 제가 해보자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장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때 버핏이 큰 딜들을 여러 개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딜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페드 연준이 갑자기 나서면서 뭐 회사채까지도 우리가 그렇지. 사겠다, 무한정 양적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액션들을 보이면서 장이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딜들이 다 무산됐대요. 워렌 버핏 딜을 이제 쭉 준비를 하다가 무산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가 후일담으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월쯤에 조금 더 큰 딜들을 하면서 원래 떨어졌던 종목들, 하락했던 그 회사들을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풀린 거지.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상황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핏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뭐 언제나 가장 뭐 핵심에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항상 버핏이 그냥 오래 갖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것도 재미있게 보는데 저는 또 재미있게 보는 게 버핏이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나. 그건 뭔가 딜을 준비하고 있다. 딜을 할 만한 상황이 올 것이다. 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들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버핏은 여전히 현금 비중을 조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편이긴 해요. 150조 원 정도나 되는 양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버핏은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리고 버핏이 사실은 뭐 1% 정도의 비율로는 막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버핏이
자기 보유 종목에서 뭐 1% 혹은 0. 몇 %를 사고 파는 거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게 그 자기 회사가 아니라 본인 개인 소유?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버크셔에서. 네, 그러니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0.5% 사고 팔고 0.5% 사고 팔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 언론에 약간 대서특필도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버핏의 큰 포지션들을 일단 조금 보는데 현금 비중만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보수적인 것 같고 마치 2019년 혹은 2020년의 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버핏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0조를 들고 있어요 지금? 네, 현금성 자산을. 알겠습니다. 근데 네. 참 그 얼마 전에 그 화제,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원래 워렌 버핏은 그 사실 전통 가치주 투자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상장하는 회사 스노우플레이크가 네,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네. 거기에 공모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버핏은 사실은 기술주들을 그렇게 안 믿죠. 좋아하지를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버핏의 투자 오른팔 왼팔이 있거든요. 테드랑 토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저도 기사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버핏이 결정한 건 아니고 스노우플레이크 산 거는 테드나 토드라고 해서 이제 투자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정한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뭐 얘기들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그 기술주 공모주 참여한 것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그 후계자 그 밑에 거기서 산 걸로 보죠.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떤 고수들이 있을까요? 구루들이? 마이클 버리 얘기를 조금만 더 네. 아까 잠깐 하긴 했지만 마이클 버리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면은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테슬라 하락 배팅으로도 화제가 됐지만 6천억. 그 외에도 마이클 버리의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이클 버리는 지금 채권 하락에도 아주 크게 베팅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번에 공개된 포지션을 보면 나름 일관성이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좀 온다라는 거에 좀 크게 베팅을 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 치는 회사가 딱 2개가 있는데 구글과 페이스북. 구글과 페이스북은 상승에 베팅하는데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에 베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하락 베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성장주의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주 ETF가 있거든요. 성장주 ETF에도 하락 베팅 2개를 이렇게 하락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에도 하락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하락 베팅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도 특별하게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인데 마이클 버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2 회사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다른 대형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래 마이클 버리가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원래부터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13F 공개할 때 보면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계속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이거 인플레이션, 한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뭐 연준이 의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연준은 이미 충분히 뭐 그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레포 시장에서도 뭐 영레포를 통해서 다시 다 자금을 연준은 회수하고 있다. 과거에 사용하지 않던 방식들로 이미 컨트롤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회사채를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연준이 샀던 회사채를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금을 다시 빨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까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불안해했던 게 뭐냐면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뭐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주가도 급락하고. 근데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옐런 재무장관 뭐 이야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면역이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충분히 다 그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와도 크게 시장을 영향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작될 때는
사실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2주 정도만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또 사실 또 이번 주에 그 물가 지표도 나와서 뭐 그런 것들도 보기는 봐야겠지만 최근 2, 3주만 봤을 때는 뭐 금리도 계속 하락하는, 미국 10년물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그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들 값들이 지금은 다시 급격하게 안정세를 약간 되찾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최근 한 2주의 페이스들만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 좀 시장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죠. 테이퍼링, 이번에 뭐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의 어떤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뭐 그 8월 달에 그 뭐죠? 타운홀 미팅, 잭슨홀 미팅 때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좀 정리하고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좀 현금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저는 연준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에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 특히나 6월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대해서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저는 또 거꾸로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을 내가 꼭 그렇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와 상관없이, 혹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주식들 위주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그냥 들고 가도 큰 손해 없이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약간 개인의 투자 철학에 달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후자에 가깝긴 해요,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급락장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방금 얘기했던 주식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의 종류가 생활 필수품주들. 네, 그러니까 뭐 경기 방어 뭐 주라고도 하고 필수 소비재라고도 요새 하고. 음식료주들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네, 식음료. 왜냐면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막말로 전쟁이 터져도 먹기는 먹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마트를 가던가 마트에 뭔가 준하는 거를 뭔가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 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전쟁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 그냥 경기 불황이라고 합시다. 불황이 온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건 아니고 샤워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은 저는 경기가 망가져도 큰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면 저는 현금화를 하는 것보다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현금은 쓰레기, 캐시 이즈 트래시이기 때문에 차라리 레이 달료의 말이죠. 네, 우리 김 대표 얘기가 아니라 또 제... 돌 맞을까봐 내가. 그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저는 현금을 차라리 그런 형태의 주식들로 좀 현금스러우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성장주로 그냥 과감 어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 리스크도 좀 짊어지고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뭐 선호에 따라 달린 것 같고요. 하여튼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잘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됐다. 이 테이퍼링이라는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